박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손에 느껴지는 따뜻함이 유일하게 현실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었다. 3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깊은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2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였던 김미연과는 같은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서로를 의지했다. 미연의 남편 이상욱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주말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서로의 반려견을 맡아주고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됐다. 가족 같은 사이라는 말이 이들에게 딱 맞았다. 수연은 친정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서울에서 혼자 살았기에 미연 부부가 더욱 소중했다. 명절에도 함께 보낼 정도로 끈끈한 관계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18개월 전이었다. 팀 내에서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에서 수연과 미연의 의견이 충돌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였지만 점점 깊어지는 갈등은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팀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수연은 자신이 제안한 방향이 무시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미연은 수연이 팀워크를 해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연이 퇴사하는 것으로 상황은 정리됐다. 6년 가까이 쌓아온 경력을 포기하고 회사를 나서던 날 수연은 눈물을 참아야 했다. 더 아픈 건 미연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후 6개월 동안 수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미연 부부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다른 시간에 외출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수연은 대학 동창들과 약속이 있어 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레스토랑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다. 이상욱이었다. 그는 회사 동료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상욱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상욱이 수연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수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네, 오빠는요? 미연이는 잘 지내죠? 네, 그럼요. 아, 우리 쪽 사람들 먼저 보내고 나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연이 얘기도 전해주고 싶고. 수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연의 소식이 궁금했다. 결국 친구들을 먼저 보낸 후 상욱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상욱의 동료들이 떠난 후 둘은 와인을 한 잔씩 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상욱은 미연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수연이 떠난 후 업무량이 늘었고 새로 들어온 후임자와도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미연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일을 다르게 풀 수 없었을까 하고요.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연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밤 11시가 넘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상욱은 집이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 같이 가자고 했다. 같은 단지에 사니 자연스러운 제안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상욱이 물었다. 혹시 집에 들어가서 물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갑자기 속이 안 좋네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허락했다. 상욱은 미연의 남편이었고 수연의 집에 여러 번 왔었던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아파 보이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집에 들어와 수연은 상욱에게 물과 속쓰림 약을 건넸다. 상욱은 소파에 앉아 약을 먹으며 계속 미연과 수연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수연 씨, 우리 셋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미연이도 많이 외로워해요. 진짜로요. 수연은 피곤함이 몰려왔다. 와인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 탓도 있었다. 오빠, 저 좀 피곤해서요. 괜찮으시면 나가실 때 문 잠그고 나가주시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상욱이 먼저 나갈 때는 현관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이 룰이었다. 수연은 간단히 세면을 하고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마자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수연은 묘한 감각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졌다. 천천히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상욱이 수연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베개를 한 채로 수연의 몸에 팔을 두르고 오빠,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다. 상욱은 웃으며 말했다. 깜짝이야. 수연 씨 자는 거 보니까 예전 생각 나더라고요. 우리 셋이 영화 보다가 수연 씨가 먼저 자면 이렇게 담요 덮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수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 쪽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상욱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연 씨, 진정해요. 나쁜 이도 없어요. 그냥 요즘 미연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수연 씨는 항상 날 이해해줬잖아요. 뭐라고요? 오빠, 정신 차리세요. 나가세요. 상욱이 침대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왔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등이 닿았다. 수연 씨, 미연이가 회사에서 수연 씨한테 그렇게 한 거 알죠? 사실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수연 씨가 복수하는 거 아닐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욱은 수연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 했다. 수연은 있는 힘껏 상욱을 밀쳤다. 미쳤어요? 나 미연이 친구예요. 미연이가 얼마나 오빠 사랑하는데. 하지만 상욱은 멈추지 않았다. 수연의 팔을 잡고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만해요. 싫다고요. 수연 씨, 우리 둘 다 외로운 거 알잖아요. 미연이는 모를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상욱의 손이 수연의 어깨를 잡았다. 수연은 있는 힘껏 상욱의 가슴을 밀치며 소리쳤다.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 순간 수연은 침대 옆 협탁 위에 스탠드를 집어들었다. 상욱은 그제야 멈춰섰다. 진정해요, 수연 씨. 내가 오해한 것 같네요. 미안해요. 상욱은 양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방에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수연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상욱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상욱이나 미연과 마주칠까봐. 며칠 동안 수연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필요한 물건은 새벽 배송으로 주문했다. 친구들의 연락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사흘째 되던 날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이상욱이었다. 수연 씨, 그날 밤 일로 많이 놀랐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한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제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네요. 이 일로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미연이한테는 말 안 할게요.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죠. 수연은 핸드폰을 꺼놓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없던 일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자신이 당한 일이 명백한 성폭행 시도였는데 어떻게 없던 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수연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다. 미연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10년지기 친구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날 것이다. 미연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아니, 믿어준다 해도 미연이 받을 충격은? 그리고 법적으로 이 일을 신고하면? 증거가 있나? 상욱이 방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수연이 먼저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 문도 수연이 열어줬다. CCTV에는 둘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을 것이다. 상욱은 분명 합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연은 점점 무너져갔다. 샤워를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밥을 먹다가도 구역질이 났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열흘째 되던 날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도 상욱이었다. 수연 씨,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요. 미연이가 요즘 수연 씨 안부를 물어보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협박처럼 느껴졌다. 미연이한테 말할 수도 있다는 시계. 수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2주가 지나자 수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안고 갈 수 없었다.
미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친구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미연은 알 권리가 있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미연이 받았다. 여보세요? 미연아, 나 수연이야. 수연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평온했다. 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미연아,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갑자기?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못할 얘기야. 제발, 나 혼자만 만나줘. 상욱 오빠 말고. 미연은 잠시 침묵했다. 좋아. 내일 저녁 어때?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수연은 카페로 향했다. 2년 만에 미연을 마주대하는 것이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던 미연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앉아. 미연의 첫 마디는 건조했다. 수연은 마주 앉으며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일을, 상욱이 한 행동을, 자신이 느낀 공포를, 그 이후의 고통을 모두 털어놓았다. 처음에 미연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다. 수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미연이 입을 열었다. 증거 있어? 뭐? 증거.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자 내용 뭐든지. 네가 지금 한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있냐고.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미연의 반응이 예상과 너무 달랐다. 미연아, 나 지금 증거 이야기하려고 너 만난 거 아니야. 너는 내 친구잖아.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데? 미연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다. 우리 남편이 너한테 그랬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불륜 아니야? 너희 둘이 합의한 거고. 뭐라고?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미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를 못한 거야? 상욱 오빠가 나한테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나는 싫다고 했어. 명백하게 거부했어. 수연아, 너 그날 밤 우리 남편을 집에 들인 거잖아. 자정이 넘어서 둘이 술 마시고. 그게 뭔 의미인지 너도 알잖아. 나는 상욱 오빠가 아프다고 해서 그냥 한밤중에 남의 남편을 집에 들이는 게 그냥이야? 수연아, 너 지금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너 원래부터 우리 남편한테 관심 있었잖아. 내가 다 알아. 상욱이가 말했어. 네가 회사 그만둔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고. 그날도 네가 먼저 합석하자고 했다며? 그건 상욱 오빠가.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아,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 위자료 청구할 거야. 너는 상간녀야. 우리 남편은 유책 배우자고. 미연아, 제발 내 말 좀. 나 바쁘거든. 변호사랑 상담 있어. 미연은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다. 수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 동창 단체 채팅방이었다. 평소에는 조용한 방이었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호기심에 확인한 수연은 경악했다. 누군가가 수연과 상욱의 불륜 관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미연이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충격적인 일을 알게 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과 수연이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네요. 채팅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몇몇 사람들은 미연을 위로했고 일부는 수연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수연이가 원래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던데. 에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일은 좀. 친구 남편이랑은 진짜 아니지. 수연은 손이 떨렸다. 해명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믿어줄까? 아니면 더 큰 소문만 나을까? 고민 끝에 수연은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
상욱이 어떻게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거부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당한 일은 성폭행 시도였습니다. 불륜이 아닙니다. 저는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상욱 씨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제발 진실을 봐주세요. 글을 올리고 나서 수연은 핸드폰을 꺼두었다.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틀 후 수연은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았다. 김미연이 수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다. 박수연 씨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연은 무너졌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했다. 수연은 다음날 아침 일찍 성폭력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수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날 CCTV에는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을 거예요. 증거는 우리가 함께 찾아봅시다.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세한 진술을 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날 이후에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가 있나요? 수연은 깨달았다. 상욱이 보낸 메시지들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네, 있어요.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들이요.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왜 미안하다고 했겠어요? 그리고 박수연 씨가 SNS에 올린 글, 그것도 일관된 진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수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인 정미라 변호사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박수연 씨,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명예훼손 고소부터 대응하고 동시에 이상욱 씨를 중간간미수로 고소합시다. 중간간미수요? 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거불능 또는 한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박수연 씨가 잠든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계속 시도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연이가 저를 고소한 건요?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김미연 씨가 박수연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건 박수연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상욱 씨가 실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게 입증되면 박수연 씨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을 말한 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정미라 변호사의 말에 수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다.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김미연 씨와 이상욱 씨 측에서 박수연 씨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할 겁니다. 원래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 유혹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박수연 씨의 일관된 생활 패턴과 인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박수연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오래된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다. 수연이 처음 연락한 사람은 대학 룸메이트였던 한지은이었다. 지은은 수연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했다. 그게 말이 돼? 미연이가 미쳤나? 네가 당한 게 성폭행인데 오히려 너를? 지은아, 나 도와줄 수 있어? 변호사가 나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어. 당연하지. 내가 진술서 써줄게. 너 대학 때부터 알았잖아.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인지 다 알아. 지은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 동료들도 나섰다. 수연이 퇴사하기 전까지 함께 일했던 박준호 팀장은 수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수연 씨는 제가 본 직원 중에 가장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미연 씨와의 갈등도 업무적인 의견 차이였을 뿐 수연 씨가 잘못한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수연 씨가 책임을 떠안고 퇴사한 거였죠. 하나씩 진술서가 모였다.
수연의 인격과 성품을 증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쌓여갔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다. 이상욱의 이전 회사 동료라는 익명의 제보였다. 박수연 씨가 당한 일이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이상욱 그 사람, 저희 회사에도 그런 적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한테 성추행하려다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가 조용히 넘어가는 바람에 묻혔지만요. 수연의 변호사는 즉시 그 제보자를 만났다. 30대 남성이었던 그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2년 전쯤이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2차로 갔는데 이상욱 씨가 신임 여직원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어깨에 손을 두르고 그랬어요. 여직원이 명백히 불편해하는데도 계속 그랬죠. 결국 그 여직원이 화장실 간다고 나갔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직원분과 연락이 되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만 그분이 지금은 결혼해서 조용히 사시는 걸로 아는데 나서주실지는 모르겠네요. 며칠 후 그 여성이 연락을 해왔다. 이름은 최은지, 현재 30세였다. 저도 피해자예요. 박수연 씨가 싸우시는 거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은지는 당시 자신도 이상욱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했으며 회사에 이야기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증언했다. 회사에서는 그냥 술 먹고 실수한 거 아니냐, 내가 오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뒀죠. 이상욱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3개월 후 드디어 첫 재판이 열렸다.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상욱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미연이 앉아 있었다. 미연은 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이상욱은 2010년 7월 15일 새벽 1시경 피해자 박수연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 중이던 것을 이용해 중간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욱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상호 호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시도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수연의 변호사 정미라가 즉시 반박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실에 들인 것과 침실에서의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명백히 싫다, 나가라고 말했으며 이는 거부 의사의 명확한 표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에서 실수했다, 미안하다고 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증인들이 하나씩 법정에 섰다. 한지은은 수연의 성격을 증언했다. 박수연은 대학 시절부터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관계에 있어서도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최은지는 이상욱의 과거 행적을 증언했다. 저도 이상욱 씨로부터 비슷한 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거부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수연이 직접 증언대에 섰을 때였다. 저는 그날 밤 한때 친구였던 사람의 남편이 제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즉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는 제게 미연이와 싸웠으니 이렇게 하면 네가 복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도구처럼 취급했어요. 저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제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이상욱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건 예전에도 자연스럽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지냈으니까요. 가족처럼 지낸 사이라면 그날 밤의 상황도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상욱 씨를 친구의 남편으로만 생각했고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고인이 합석하자고 했을 때 동의했습니까?
미연이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미연이와 제가 멀어진 게 제게는 큰 상처였거든요.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피해자는 사건 직후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두려웠습니다. 친구의 인생이 무너질까봐, 제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판은 4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그 시간 동안 수연은 매번 법정에 서야 했고, 매번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했다. 미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었다. 박수연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남편과의 불륜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미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대응했다. 김미연 씨의 주장은 이상욱 씨의 성범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상욱 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박수연 씨는 진실을 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재판은 성범죄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다. 그 사이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게 된 것이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할 뿐 피해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강연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제 친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수연에게 다가왔다. 4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10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늦었지만 저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수연은 그 여성을 안아주었다. 이것이 자신이 싸우는 이유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드디어 1심 선고 공판일이 왔다. 2011년 11월 날씨는 쌀쌀했지만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뜨거웠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 일어섰다. 수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상욱에 대한 중간간미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 중이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했습니다. 이는 중간간미수에 해당합니다. 수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명백히 나가라, 그만하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실수했다,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또한 증인 최은지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유사한 전력이 확인됐으며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상습적 행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했으며 범행 후에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다. 법정 안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미연이 안 돼! 라고 소리치며 일어섰지만 법원 직원들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 이상욱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곧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됐고 수갑이 채워졌다. 수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다. 법정을 나서는 수연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피해자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이상욱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자 미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고소인 박수연이 SNS에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연은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드디어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하지만 미연과 이상욱 측은 항소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명백한 오판입니다. 2심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상욱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다. 하지만 법조계의 분위기는 달랐다. 1심 판결문이 매우 상세하고 논리적입니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 법조인이 분석했다. 실제로 2심 재판이 시작되자 이상욱 측은 새로운 증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추가 증인들이 나타나 이상욱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상욱의 또 다른 전 직장 동료는 이상욱 씨가 평소 여성들에게 불편한 농담을 자주 했으며 경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상욱은 결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수연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연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이 그 사건의 피해자구나 하는 시선들. 수연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PTSD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도 병행했다. 수연 씨, 당신이 겪은 일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배신, 우정의 파괴, 사회적 낙인까지 모든 것이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상담사의 말이었다. 가장 힘든 건 미연에 대한 감정이었다. 10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욱의 범행보다 더 아팠다. 미연이는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수연이 상담사에게 물었다.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결혼 생활이,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악마로 만든 거예요. 그게 더 쉬우니까. 그럼 미연이도 피해자인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2차 가해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연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은 카페에서 우연히 미연을 마주쳤다. 미연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먼저 시선을 피한 건 미연이었다. 하지만 카페를 나가려는 미연을 수연이 불렀다. 미연아. 미연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미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있어. 앉아줄래?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수연의 테이블로 걸어와 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수연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미연아,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진짜로 상욱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미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 상욱이가 회사 후배랑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어. 당시에 상욱이한테 물어봤더니 오해라고 하더라. 나는 믿었어. 당시에 상욱이한테 물어봤더니 오해라고 하더라. 나는 믿었어. 아니, 믿고 싶었어.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다음에도 몇 번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 핸드폰을 숨기고, 늦게 들어오고, 변명이 앞뒤가 안 맞고.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어. 그게 편했으니까. 내가 쌓아온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를. 응.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상욱이가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 상욱이를 지킬 수 있는 거잖아. 나도 그게 틀렸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 미연은 처음으로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수연아,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나는 네 친구였는데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너를 더 아프게 했어. 수연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다. 미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연아, 나는 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직은 너무 많이 아팠거든.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 너도 피해자야. 상욱이가 너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야. 너를 이용한 거야. 나도 알아. 이제는 이혼 절차 밟고 있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진실을 마주하는데 늦은 때란 없어.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편한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았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었다. 미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수연아,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처럼 용기 있게 싸운 사람들을 응원할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